안녕하세요. 눈 뜨고 뒤통수를 맞았던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연투브란 곳을 접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어쩜 이리 각양각색인가 싶어 요즘 이곳 사연을 정말 재미나게 챙겨 듣고 있답니다. 때로는 제 일인 듯 통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문득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기가 막혔던 사연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부디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는 서울 사람인데 20살이 되며 지금 살고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동생과 둘이 살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방을 찾다가 마침 이쪽 지역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 구인 공고도 나서 면접에 붙은 뒤 이사를 결심했던 거죠. 제가 왜 그 어린 나이부터 동생과 둘이 살았어야 했냐면요. 아버지란 인간이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최악인 인간이었어요. 저와 연년생이던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는 우리가 어릴 적엔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밖에 나가 술만 퍼먹고 들어오던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닌 그런 아버지와 가난에 질려버려 제가 11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저와 동생은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하며 버티고 버티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며 아예 집에서 쫓겨났던 거죠. 안 그래도 동생이 20살이 되면 제가 원룸이라도 구해서 그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형제는 예상보다 1년 일찍 쫓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전 저렴한 집을 구하고 취업을 해서 이 지역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고3이던 동생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동생은 씩씩하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형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수험 생활에 지장이 생기래도 아닌데 나 공부 못하잖아. 나 성격 좋아서 어디서든 친구들도 빨리 사겨. 걱정 마, 형. 아버지란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 이후 관심도 갖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아버지란 인간은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렸기에 그 뒤 우린 그 사람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어쨌는지 소식도 모르죠.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전 그렇게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군대 다녀와서도 이 회사에 다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한 식당 주방에 취업을 한 뒤 열심히 돈을 모아 나중엔 자기 가게를 창업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형제는 낯선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우린 가끔은 마주 앉아 소주를 한잔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형은 꿈이 뭐야? 난 가난은 지긋지긋해서 지금처럼 내 식당 열심히 운영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형은 많은 거 안 바래.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화목하게 사는 거. 남들한텐 다 있던 평범한 가족, 따뜻한 가정 나도 갖는 거. 동생은 돈에 한이 맺히고 전 화목한 가정이란 존재에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다 저는 30대 초반에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어요. 소개로 만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내는 정말 참한 스타일로 제가 꿈꾸던 제 아내, 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줄 가장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우리 명주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무남동요 외동딸이라고 명주젤 유학까지 보내면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데려와도 저런 남자를. 처가에 제가 처음 인사를 간 날 장모는 처음부터 절 굉장히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슬쩍 아내를 보니 아내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장모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고요.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아, 장모님 되실 분이 날 반대하셨었구나 하고요. 씁쓸했지만
어느 정도는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아내는 대학생 시절엔 유학도 다녀오고 직업도 1등 신부감이라던 학교 선생에 외모도 참한 사람이었던 반면 전 생김새도 평범하고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용기 내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기에 전 장모에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장모는 제가 더 고가 보였나 보더라고요. 계속 구시렁대기만 하던 장모는 끝내 제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난 아직 자네 가족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왜 자꾸 날 어머님 어머님 하고 부르나? 나 솔직히 말하겠네. 계속 참고만 있다간 입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서 못 참겠어. 난 자네가 아주 마음에 안 드네. 우리 명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닌다는 남자한테 내놔도 꿀리지 않으래야. 직업도 외모도 다. 우리 집안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 만큼 못 살거나 콩가루인 집안도 아니네. 우리 남편은 비록 중소기업이긴 해도 거기서 임원까지 하고 작년에 은퇴한 사람이야. 엄마, 그만 좀 말씀하세요. 미리 결혼 허락하기로 저랑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또 왜 이러세요? 현석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비록 집안 사정은 좀 힘들었어도 자기 동생 잘 챙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만큼 잘 살아낸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좋다는데 자꾸 왜 이러세요? 아이 시끄러워. 네가 나중에 부모가 돼봐라.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저런 형편없는 사람한테 시집간다는데 속이 타나 안 타나. 현석군,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도 좀 양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 외모도 집안도 직업도 뭐 하나라도 우리 명주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자네랑 결혼시켰다가 우리 명주가 고생이라도 하면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나? 장모는 그냥 절 쫓아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처럼 모진 소리를 연발하더군요. 너무 상처가 되고 속상했지만 다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장모를 막으려 노력하던 아내를 조용히 말린 뒤 직접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어머님처럼 크게 걱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머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가정을 이루면 꼭 제 가정을 잘 지켜내겠다는 의지, 또 명주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로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불우한 환경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제 의지를 누구보다 강하게 키워줬거든요. 저요, 여태 주어진 조건에 굴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게 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믿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만 절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명주, 제가 책임지고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제가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고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싫은 말을 들었다고 발끈하기보단 그렇게 절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장모는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장모의 입을 막아버리시더군요. 당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실룩대? 그만하면 됐어. 자식 같은 청년 가슴에 대목 받는 부끄러운지 나 더는 두고 못 봐. 여보, 나 부르면 뭐 명주 마음이 달라져? 그리고 이 사람아, 조건만 보지 말고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야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만큼 잘 자라줬으면 오히려 장하다고 박수를 쳐줄 일 아니야? 현석군처럼 힘든 환경에서 이만큼 의젓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직업이 뭐 어때서? 나도 고졸이고 공장도 다니고 중소기업도 다닌 사람이야. 그럼 당신 나도 평생 무시하면서 살았겠네? 아니, 그거랑 같아요. 뭐가 달라? 그리고 집안? 당신은 뭐 집안 좋았어? 당신도 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 출신인데 지금 좀 입에 풀칠하고 산다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까먹은 거야? 이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딸 고생시킬 사람도 절대 아니야.
그리고 명주 말대로, 명주가 결혼하는 거지. 당신이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더는 못난 소리 그만해. 난 이미 이 친구, 내 사위, 내 아들감으로 도장 찍었어. 맞아요, 엄마. 진짜 나 엄마 때문에 현석 씨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만약 제가 현석 씨 입장이었으면 절대 이만큼 잘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전 현석 씨 같은 사람이 절 선택해 준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내도 절 감쌌지만 절 두둔하던 장인어른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절 아들로 여겨주시겠다니 부모라는 존재를 없는 사람들 취급하면서 살아온 저로선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이 없었죠.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장모가 절 못마땅해 있어도 그 결혼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이요. 아내도 너무 좋아했지만 장인어른 같은 분과 꼭 가족이 되고 싶더라고요. 형, 결혼 축하해. 형수님 어머님이 형을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형수님이랑 형수님 아버진 정말 좋은 분들이잖아. 난 형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던 그 꿈 평생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장모는 여전히 절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지만 아내의 고집이 워낙 세기도 했고 장모는 장인어른의 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동생은 고맙게도 2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주며 제 행복을 빌어주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저만 결혼하는 일이 미안했지만 다행히 동생도 2년 뒤엔 좋은 처가 재수 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전 제가 받았던 축의금에 500만 원을 더 얹어서 축의를 하고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결혼 후 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아내 결혼 후 바로 임신에 성공해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요. 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출산 후에도 아내를 정말 귀하게 대하고 챙겼습니다. 여보, 더 자. 애는 내가 챙기면 돼.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지. 요즘 계속 나 대신 새벽마다 당신이 고생했잖아. 오늘은 내가 애 돌볼게. 괜찮아. 난 퇴근이라도 있지. 육아는 퇴근도 없어서 더 힘들잖아. 게다가 당신 몸 축나는 꼴은 절대 보기 싫어. 알지? 내 꿈이 내 아내, 내 아이들이랑 같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였다는 거. 당신은 그 꿈을 이뤄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제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저와 함께 이 가정을 소중히 지켜주는 것 말이죠. 물론 장모 결혼 후에도 저를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었는데요. 그래도 늘 저를 감싸주던 아내와 장인어른이 있었기에 장모는 제게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에휴, 다른 집은 사돈댁에서 명절 선물도 막 보내주고 한다는데 우리 집은 이게 원? 또 시작이다. 이서방이 우리 선물 사왔으면 됐지. 당신은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내가 이서방한테 한 번 더 투덜대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지?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이니 전 장모에게 최대한 잘하려 했습니다. 생신이며 명절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해드렸고 처가에 갈 때면 다정하게 말도 걸고 장인어른과 함께 건강검진도 꾸준히 시켜드렸죠. 비록 장모는 장인어른과 달리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런 장모라도 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이서방 알지? 자네 장모 속이 밴댕이보다도 좁은 거 이해하게. 대신 내가 우리 사이 2배, 아니 10배로 사랑해주고 있잖아. 난 자네 같은 사위 세상에 또 없다고 생각하네. 저렇게 매번 속 좁게 구는 장모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아들 없는 장인한테 아들 노릇 해주겠다고 낚시도 같이 다녀주고 목욕탕도 같이 가주고 자네란 사위가 생겨서 난 정말 든든하네. 그리고 제가 얻은 또 한 사람의 가족,
장인어른은 제겐 선물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제게 감동을 주었던 장인어른은 결혼 후엔 정말 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거든요. 아픔이 많은 절 잘 챙겨주고 싶다며 장인어른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힘들게 살아오느라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절 데리고 낚시터도 가주시고 야구장도 가주시며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전 결혼한 지 고작 7년 만에 그런 장인어른을 잃게 되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제가 더 잘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험하게 가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딱 5개월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건강을 챙겨드렸건만 건강검진에서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저와 술 마시길 가장 좋아하셨던 장인어른을 전 그렇게 가슴에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서서히 장모가 절 향해 기세를 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젠 자신을 막아주던 장인어른이 없으니 노골적으로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자넨 처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 언제까지 그딴 쥐꼬리만 월급 받으면서 구질구질하게 살 거야? 아휴, 명절이라고 준 용돈 꼬락서니 좀 보게. 이딴 푼돈도 용돈이라고. 다른 집 사이들은 무슨 날마다 몇백씩 돈을 턱턱 준다는데 내가 자네 때문에 우리 명주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될까봐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거야. 저 그래도 과장까지 올라가고 쭉 저희 회사만 다닌 공을 인정받아서 연봉도 높은 편이에요. 애 둘 키우면서 그래도 장모님 섭섭지 않게 해드리려고 용돈도 100만 원이나 담았습니다. 저희 딴엔 그래도 노력한 금액이니까 그렇게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장모는 툭하면 절 다른 집 사위들과 비교하고 저를 향한 비난을 내뱉더라고요. 심지언 제가 밥을 먹을 때조차 사람을 체하게 만들더라고요. 가정교육이 엉망이어서 그런가? 먹는 모양새도 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지 원. 에휴, 어디 나가 사는 거라곤 이 나이에 다 자식 자랑 사위 자랑인데 난 맨날 반쪽짜리 자랑거리만 들고 다니니 사는 낙이 없네, 낙이. 장모님, 저 쩝쩝거리지도 않았고 입을 열고 지저분하게 먹지도 않았어요. 먹을 땐 건드는 거 아니라는데 괜한 트집 잡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고 기분이 안 나빴겠습니까? 그래도 꼬박꼬박 처가에 갔던 건 눈을 감기 전 혼자 남을 장모를 걱정했던 장인어른과 장모를 걱정하던 아내를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전과 달리 장모를 말리긴커녕 저더러 참으라고만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잖아. 기분 안 좋겠지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어? 거기까진 그래도 아내의 말을 존중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자신을 말리지 않는 자기 딸의 태도에 장모가 더 기세등등해하며 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엔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젠 우리 딸도 자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거머리쳐 우리 딸 옆에 붙어 있을 겐가? 제가 아무리 참아드렸다고 한들 사람한테 거머리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참아드릴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그때 장모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언젠가부터 저를 존중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장모처럼 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친구들의 남편과 비교하면서요. 내 친구는 남편이 서울에서 공기업 다니는데 복지가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한대. 또 나 아는 언니 남편은 재작년에 자기 병원 개원해서 완전히 돈을 쓸어 담는데. 엄마가 사람은 인성도 좋지만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때 좀 귀담아 들을 걸. 뭐? 지금 그거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거야? 아니, 뭐 그냥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거지. 내가 뭐 내 집에서 말도 편하게 못해?
내가 듣고 있는 거 뻔히 알았잖아. 언제 나랑 꼭 결혼하고 싶다더니. 당신 요즘 자꾸 왜 사람을 긁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 말을. 가장으로서 돈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잘 못 벌어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뭐. 나도 속물처럼 이런 말 하기 싫어.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이 현실인 걸 어떻게 그럼. SNS랑 주위에선 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데 막말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점점 불만스러워지는데 어떡하라고. 나 정도 외모의 직업이면 어렸을 때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야. 나 적어도 당신보단 지금 돈 더 잘 벌어. 월에 400씩은 따박따박 벌어오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만 하는 거야? 게다가 내가 술, 담배를 해.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일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서 당신만 애들만 챙기잖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대체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날 뾰족하게 찔러대는 거야?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사소한 말다툼도 한 번 안 한 우리였건만 우린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분명 둘도 없는 내 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건만 왜 자꾸 돈만 기준으로 삼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지요. 그래도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하진 않았는데 언젠가부턴 자꾸 퇴근도 늦어지고 걸려온 전화도 제 눈치를 보며 나가서 받는 듯 수상쩍은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때 전 점점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설마 아니겠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한들 설마 날 배신하진 않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원한 제 가정이었기에 그걸 깨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아이들만은 저처럼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 부정을 한다고 한들 진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전 아내의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해놨던 건지 아내의 휴대폰에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뒷조사라도 해봐야 하는 건가 싶었던 시기에 장모의 칠순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기가 찬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곧 칠순인 거 알지? 달력에 메모해둔 거 당신이 봤을 것 같아서. 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네. 당신이 어디서 생일 잔치 할 건지 물어볼까봐 미리 말하는데 엄마가 이번엔 당신 오지 말래. 조촐하게 지인들만 불러서 잔치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오면 기분 잡칠 것 같대. 그러니까 당신은 애들 데리고 집에 있어. 나만 혼자 엄마 뵈러 다녀올게. 엄마가 애들도 당신 닮았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뭐? 당신 혼자 간다고? 어, 좋은 날 초칠 수는 없잖아. 당사자인 엄마가 싫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장모와 제가 사이가 안 좋고 아내와 제 사이가 소원해졌었다고 한들 가족 행사에 저만 빠지라뇨? 게다가 기분이 잡친다느니 초를 친다느니 하는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든 저와 상의를 하고 처가 행사에도 당연하게 저와 함께 참석했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장모가 제게 못되게 굴었다고 한들 전 아내를 생각해서 장모를 챙겼던 건데 정말 허탈함이 밀려왔죠. 아무리 장모님이 그랬다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날 못마땅해 하더니 이젠 당신도 날 남편 취급도 하기 싫은가 보지? 난 그래도 당신 어머니라고 장모님께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진짜 그 시간이 허무하다. 안 가. 어차피 이젠 당신도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나도 이젠 할 만큼 했다고.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지경에서까지 왜 장모 칠순에 참석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뒤 장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자네, 우리 명주한테 벌써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내 칠순잔치 올 생각은 하지도 말게. 막말로 자네랑 나랑 사이가 좋은가? 우리같이 안 좋은 사이가 또 어디 있나?
우린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닌가. 그러니 절대 오지 말게. 장모는 저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말이죠. 너무 화가 나던 와중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저를 지나칠 정도로 칠순잔치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을 때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고민 끝에 수소문을 해서 장모의 칠순잔치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장모는 그 주 토요일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 칠순잔치를 위해 공간 대관을 예약해놨더라고요. 그 호텔은 유명 5성급 호텔 이런 곳은 아니었고 그냥 지방의 8층짜리 호텔이었죠. 저는 바로 그 토요일 아이들을 잠시 동생네 부탁하고 아내와 장모 몰래 그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김양순이라는 분 칠순잔치 왔는데요. 제가 레스토랑 앞에서 장모의 이름을 대니 직원은 대관 장소인 커다란 룸으로 절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장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앞으로 장모님이 건강하게 8순, 9순까지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이 사이가 노래 한 곡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이 최고다 최고. 잘한다. 그곳에선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장모를 얻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위엔 초대된 장모의 친척과 지인들이 박수를 치며 하하호호 웃고 있었고 장모는 그 남자의 사이라고 부르며 입이 찢어지기 직전이었죠. 게다가 아내는 그 옆에서 한복을 입고 수줍은 듯 웃고 있더라고요. 바로 촉이 왔습니다. 아, 설마 했건만 정말 저 여자가 바람이 났었구나. 그리고 장모도 그걸 알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바로 그곳에 뛰어들어 그 남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버젓이 사이가 여기 있는데 대체 누굴 사이라고 부르고 있냐고요. 당신 나한테 칠순잔치 자리에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더니 여기에 저 더러운 상간남을 불렀던 거야? 어? 나랑 이혼도 안 하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 여자가? 정신 나갔어? 여, 여보. 절 발견한 아내와 장모는 두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지더군요. 그 와중에 그 상간남은 입을 떡 벌리더니 정말 바람처럼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초대된 사람들은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명주 진즉 이혼하고 아까 그 남자랑 곧 재혼할 거라더니 이혼을 여태 안 했었어? 그러게, 이게 무슨 회개한 광경이야. 그럼 아직 이혼도 안 한 딸내미랑 입 맞추고 양순이 제가 딸이랑 바람난 남자를 불러들였다는 거야? 그 수근거리만 들어도 대충 정황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제 아내가 바로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리자 아내와 장모는 어쩔 줄도 모르고 고개도 들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장모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도끼 눈을 뜨고 뻔뻔하게 나왔어요. 에이 진짜? 아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또? 아무튼 자넨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랑 우리 딸 인생을 회방 놓는구만. 회방이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지금 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모님이랑 제 아내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밑바닥인 자네 인생이 더 망가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반대를 했어? 그걸 이겨먹고 기어이 결혼했으니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닌가? 그래, 뭐 이제 자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됐으니 그냥 속 시원히 말하겠네. 자네 그냥 이혼하게. 난 자네 같은 사이 필요 없네. 자네 같은 사람을 난 여태 8년을 참았어. 아까 그 남자 봤지? 그 사람이 내 새 사위 될 사람이네. 이 호텔 있지? 이 호텔도 우리 사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네처럼 보잘것없는 놈 말고 우리 딸이 진정한 자기 짝을 찾은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 호텔이 5성급, 4성급 이런 곳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8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는 호텔 아닙니까? 그런 곳의 사장이라니 왜 그동안 아내가 자꾸 제게 돈돈거리고 절 못마땅해 했는지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배신감은 더더욱 커졌죠. 자기 짝이요? 이미 결혼한 여자가 또 짝을 찾는다는 걸 세상은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을 간통이요. 그걸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떠들고 앉았습니까? 당신, 그래서 날 여기 못 오게 한 거였어? 엄마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 언젠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라더니 그래서 여태 날 날카로운 말로 찌르고 상처를 준 거였냐고? 미안해 여보. 나도 이혼하자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하긴 했는데 차마 내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여보, 우리 집에 가서 마저 얘기하자. 어? 엄마, 엄마도 좀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아낸 창피했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더욱 분노를 느끼고 소리쳤죠. 왜? 창피해? 이렇게 망신당하는 건 창피할 줄 알면서 유부녀가 가정 버리고 사람들한테 상간남을 남편감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하나도 안 부끄러웠나 보지?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지금 당신을 보며 통곡하실 거야.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아꼈는데.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날 못마땅해 하던 당신 엄마한테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보 만들 수가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 어디서 바락바락 내 딸한테 소리를 질러? 그럼 자네가 더 잘나든가. 남자 능력 없으면 그게 바로 죄야, 죄. 죄요? 그럼 장모님 죄는 뭔지 아십니까? 딸을 이런 버러지로 키운 죄. 그게 바로 장모님 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엄마, 제발 그만 좀. 장모는 계속 뻔뻔하게 나왔지만 아내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장모의 칠순잔치는 바로 해산됐고요.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싹싹 빌기는커녕 이젠 보는 사람도 없겠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는 갑자기 짐을 마구 싸더니 제게 이러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짐 싸는 거 안 보여? 내가 아까 너무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기왕 이렇게 걸려버린 거 이참에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 그 사람 집으로 갈 거야. 애들은 그렇게 애들 끔찍이 아끼던 당신이 알아서 잘 키우던가 말던가. 그 사람이 자기 아닌 애들은 안 키우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남자한테 헷가닥해서 애들까지 버리겠다고?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알기나 하자. 대체 그런 놈은 어디서 만났어? 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작년에 오랜만에 나 동창회 나갔던 거 기억하지? 거기서 20살 때 이후로 걔를 처음 만났어. 걔가 원래 나 좋다고 날 엄청 따라다녔었거든. 근데 그땐 얼굴도 못생기고 애가 별 볼 일 없어서 안 받아줬는데 동창회에서 보니까 애가 호텔 사장이 돼 있더라. 그런데 아직도 내가 좋다길래 그때부터 다시 보였어. 아는 다 걸린 마당에 숨겨서 뭐 하겠냐며 그놈에 대해 술술 불더라고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몇 달 뒤 아내가 동창회에 나갔던 일이요. 아낸 바로 그때부터 그놈을 만나곤 변하기 시작했던 거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그놈을 장모에게 미리 인사까지 시켰었다고 해요. 그놈은 아내와 장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모에게 자기 카드를 주기도 하고 온갖 선물 공세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놈은 자기 호텔에서 장모의 칠순잔치까지 열어줬던 겁니다. 나도 어렸을 땐 돈이 다가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말했었지? 나이 들어보니까 인생은 현실이라고. 자꾸 잘 살고 있는 친구들, 언니들을 부러워만 하는 인생, 나 더는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도 애들도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려고 했던 거야. 언제 말해야 하나 시기만 보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뭐야? 비록 나 마음이 변했지만 그래도 난 당신 애들을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퉁치고 나 붙잡지 마. 마음 떠난 사이끼리 같이 사는 것만큼 지옥이 없는 법이니까.
아내는 뚫린 입이라고 뻔뻔한 말을 술술 내뱉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결국 아내의 뺨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울분에 차서 소리쳤어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지옥을 선물해 줄 수가 있어?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만은 당신 이랬으면 안 되지. 이혼? 어디 당신 뜻대로 되나 봐. 그리고 이거 꼭 알아둬. 나는 몰라도 우리 애들 가슴에 상처 준 당신도 그놈도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았어? 저는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대답하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절 누려보더니 집을 나가버렸고요. 악밖에 남지 않았던 전 다음날 상간남의 호텔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사장 나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나와!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우고 내 가정 망가뜨린 이 호텔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사장님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없으면 오라고 하면 되잖아. 경찰? 불러.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난 그놈 안 나오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찾아올 거야. 그때 전 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 호텔에 있긴 있었는지 결국 그놈은 허둥지둥 제 앞으로 달려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절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자꾸 이러시면 호텔 영업에 타격이 큽니다. 제가 사장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내 마누라 당신 집에 가 있지? 토끼 같은 내 자식들이 지금 놀라서 집에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알아? 내가 당신 실체 기자들한테 다 제보할 거야. 이 호텔 망하게 해줄 거라고. 아유, 사장님, 사람 마음이 어디 법대로 흘러가는 법이랍니까?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마음이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기사 제보만은 참아주세요. 이게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제가 위자료라도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돈? 그까짓 돈이 우리 애들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필요 없어. 너 내가 언젠간 인생 쫄딱 망하라고 아주 천벌 받으라고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할 거야. 살면서도 내 눈에 띄면 너 내가 뼈까지 다 씹어먹어버릴 거야. 알았어? 그땐 돈이고 뭐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 저는 그놈에게 악담을 퍼붓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 아내의 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실체를 낱낱이 적은 전단지를 들고 교직원들이 드나드는 주차장 앞에 서서 선생님들에게 한 장씩 뿌리기 시작했죠. 그냥 학교에다 뿌려버리자니 아이들이 충격받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학교 선생이란 사람이 자기 자식들까지 버리고 돈 많은 상간남이랑 붙어먹겠답니다. 이런 사람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나 있겠습니까? 어머, 곽 선생이?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학교에서의 아내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제 전단지를 받은 선생님들의 표정이 경악스럽게 이를 데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교육청에도 찾아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애들까지 버려버린 아내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얼마 뒤 아내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 호텔 찾아가서 난동 피우고 나까지 엿먹이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사실 확인 들어왔더라. 학교에서 내 이미지도 완전히 날아갔어. 그래? 잘 됐네. 2번 다시 당신 같은 사람은 교탁에 서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나 징계당하고 파면당하기 전에 내 발로 그만뒀어. 이제 내 교사 생활은 적어도 이 지역에선 끝이야. 근데 괜찮아. 그 사람 돈 많은 거 알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끝까지 책임진댔어. 그래서 나 앞으로 일할 필요 없어. 이미 사표를 냈다던 아내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어 보이더군요. 아낸 제게 선심 쓰듯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절 돈으로 회유하려고 들더라고요. 여보,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진짜 미안해. 근데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폼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도 진심이야. 그런 당신이랑 끝까지 진흙탕 싸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질질 끌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하자. 얼마 하지도 않는 우리 집 당신 줄게. 그리고 우리 재산도 난 20% 정도만 갖고 나머진 다 당신 줄게. 위자료 겸 애들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다 해서. 또 그 사람이 당신한테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을 준다고 했었다며? 그것까지 다 받고 우리 정리하자. 끝까지 돈, 돈. 당신 진짜 사람이 완전 변했구나. 돈이면 단 줄 알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신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애들은 당신이랑 다르게 여유롭게 자라게 하고 싶다며. 그럼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어? 갈라서는 마당에 나도 그 사람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거야. 막말로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기자한테 제보한다고 쳐. 근데 소문 좀 안 좋게 난다고 그 큰 호텔이 순식간에 망하겠어? 당신만 돈도 못 받고 손해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 아는 끝까지 뻔뻔한 말과 함께 전화를 끊더라고요. 너무 분통이 터졌지만 한동안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타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 발악도 할 만큼 했겠다. 차라리 나머진 실속이라도 챙기자 싶었던 거죠. 이미 장모의 지인들로 인해 그들과 그 호텔에 대한 소문은 이 지역 내에서 아름아름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망신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기사가 나서 악소문이 파다하게 덮어진다고 한들 아내 말대로 당장 그놈 호텔이 망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현실을 택했던 거죠. 결국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 그놈이 나한테 거액의 위자료 주기로 한 거, 그리고 전에 당신이 말한 조건들 다 지키면 내가 이혼해 줄게. 근데 이거 당신 확실히 알아도 돈에 홀린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어떤 천벌이 당신 앞에 뚝 떨어질지. 그리고 당신이 버리고 가는 우리 애들 두 번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장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한마디를 남겼어요. 자네가 그 호텔에 나타나는 바람에 나랑 명주가 얼마나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아나? 이혼하기로 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짜증나게 왜 전화질이야? 저도 짜증나서 아주머니 목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은데요. 이대로 당하기만 하다 사라지는 거 억울해서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줌마, 인생은요, 절대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제야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아줌마도 아줌마 딸 인생도 핀 것 같죠? 원래 폭풍이 오기 전 날씨가 가장 잔잔하고 화창한 법입니다. 두고 보세요. 고마움도 모르고 날 배신한, 그리고 우리 애들마저 버린 당신들 인생에 곧 뼈아픈 폭풍이 들이닥칠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제발 나이값 좀 하면서 사십시오. 제 말에 장모는 약이 올랐는지 마구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하지만 전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그들에게 받을 걸 다 받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까지 가져오며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형수님 진짜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사람 속은 모를 일이구나.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다 엎어버릴까? 됐어. 이미 내가 다 했어.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더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다. 말이라도 고마워. 동생과 재수신 이혼한 저와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줬습니다. 그런 동생 부부의 마음씨 덕에 저와 아이들은 조금씩 아픔을 치유해 갈 수 있었죠. 이후 그놈의 호텔은 한동안 더 악소문에 시달리긴 했지만 역시나 망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건너 들어보니 소문이 이미 퍼질 대로 퍼져 그놈과 전처는 더는 동창회엔 나갈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그 둘은 결국 재혼을 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나요? 그 둘은 고작 1년을 못 가고 헤어졌습니다. 몇 달 전 전처가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 다 말해주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나 술 한잔 했는데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 깜짝이야. 1년 동안 애들 안부 한 번 안 묻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그놈은 어쩌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헤어졌어, 여보. 그 개자식이 날 속였더라고. 그 자식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더라.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나랑 산지 1년도 안 돼서 또 바람을 피더라니까. 그놈은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 바람을 피우더니 전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전 장모는 화가 나서 그놈을 찾아갔다가 그놈의 손에 떠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기까지 했다네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냐고 전처가 따졌더니 그놈이 이랬다더군요. 너도 바람 피워서 이혼했잖아. 근데 난 왜 못 펴? 너는 되고 난 안 되냐? 그리고 막상 너랑 살아보니까 별로더라. 역시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겨둬서 하는 건가 봐. 그놈과 전처 사이엔 애도 없었고 전처가 맞벌이를 한 것도 아니었으니 전처는 몸만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간 대가는 그렇게 처참했던 거죠. 그렇게 돈도 직장도 잃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전처는 그제야 아쉬워서 제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교직 생활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며 전처는 하소연을 해대더군요. 이게 다 그때 날 말리긴커녕 부추긴 엄마 때문이야. 짜증나서 나 요즘 엄마도 안 보러 가. 엄만 일은 내가 저질러 놓고 왜 자기 탓을 하냐고 성한데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가 당신을 버리기까진 하지 않았을 거야. 여보, 나 지금 진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 꿈이 화목한 가정 꾸려서 잘 사는 거였잖아. 그 꿈 아직 유효하다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당신 자체가 이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아닌데 무슨 화목한 가정이야? 난 지금 애들이랑 셋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사이에 당신이 낄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한심한 당신 엄마랑 같이 서로 탓만하면서 잘 살아봐.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딱 잘라 거절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그 번호도 바로 차단을 해버렸죠. 부디 어디서 듣기로 전처는 어디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는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한때는 너무 소중한 제 아내였다 보니 전처의 배신으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후유증이야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고 저에겐 제게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는 고마운 동생 부부와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전 과거를 딛고 앞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제 아버지란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지금처럼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어디선가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제 부모란 사람들도 전철한 인간도 보란 듯이 아주 잘 살아갈 겁니다. 제 삶에 닥쳐왔던 모든 시련은 결국 저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으면서요. 한때 제 꿈은 남들처럼 평범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비록 화목한 가정의 자식은 될 수 없었지만 그러한 가정의 남편인 동시에 아빠인 존재만은 꼭 되고 싶었었죠. 그렇게 남들과 같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렇게 애써 이뤄낸 가정이 무너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 곁엔 아내도 부모도 없지만 등교하는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며 회사에서 하루를 버티고 돌아와 아이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시끄럽더라도 저는 참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전 이혼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행복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비록 남들과 조금 다른 형태일지라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꼭 찾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아닌 건 때로는 그저 흘러가게도 두면서요. 그렇게 찾아낸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이 거쳐온 아픔과 상처를 모두 말끔하게 씻어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